안녕하세요. 빛공예 또는 조명박물관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조명박물관 학예사 안상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조명박물관은 박물관 기리의 인문화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빛공예 가요불급의 이야기라는 빛공예를 주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빛공예에 대한 일반적인 간략한 이해를 도모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빛공예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게 이 수업의 목표인데, 빛이란 태양계를 존재시키는 에너지이고 생명의 근원이지요. 과학적으로 빛은 40억 년 전 노쇠한 별이 폭발하면서 태양계가 생성되고 그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되면서 지구의 동식물,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 환경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은 태양빛이 이산화탄소를 당으로 전환시키고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의 합성을 하게 하면서 모든 지구 생물이 생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빛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물리적인 빛의 성격이 아니라 인간과 빛은 우리의 종교, 산업, 문명에 어떤 역할, 어떤 관계를 엮어왔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교에서 빛은 절대 선이자 궁극적 이상향이죠. 신 그 자체 또는 생명과 영생의 상징입니다. 기독교 구약성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라는 말로 빛이 생명의 근원이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발현이라고 하고 있죠.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에서 신은 하늘과 땅의 빛일지니 그의 빛은 불이 닿지 않아도 빛을 내는 동쪽의 것도 아니고 서쪽의 것도 아닌 올리브나무 그 축복의 나무로부터 불을 당긴 램프가 있는 벽감과 같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의 강명은 한량이 없어 시방의 온누리를 비춘다 또는 부처에 나오는 빛은 구름 한 점 없는 밝은 달과 같이 온 세상을 비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의 종교들에서도 빛은 신을 나타내고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상의 건국신화, 민족의 창세신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세계의 기원을 설명할 때 자신들의 근원적인 정체성을 설명할 때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태양신은 아폴론이죠. 밝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이집트의 태양신 라는 창조의 신이자 생명의 신이죠. 우리나라의 신라시조 박혁것에는 빛을 뿜으며 태어난 이고 빛과 밝음으로 세상을 다스린 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등잔은 1971년에 발굴된 백제 무령왕릉 벽감에서 나온 백자 등잔인데 실제로 등불을 켜놓고 불을 밝혔지요. 이는 밝고 빛나는 빛의 세상을 현세와 내세에서도 계속 누리기를 바라는 백제인의 기원이 들어가 있었죠. 이러한 빛관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고대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였고 인류 문명의 빛의 문화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예술의 매개체이자 예술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예술적 감흥에는 언제나 빛이 존재했죠. 후기 구석기부터 인류가 안료를 만들어서 색칠을 한다거나 벽화를 그린다거나 조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빛을 통해서 입체감, 사실감, 원근감 등의 기술적 표현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종교성, 거룩함, 신비로움, 미묘함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요소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빈센트 반 고흐의 경우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은 아르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기도 합니다. 아르는 프랑스에 있는 지역이죠.
고흐의 그림을 보면 해와 달, 어둠과 빛의 모습, 대비, 밤의 인상적인 느낌, 칠흑같이 어두운 밤, 작은 집에서 빛나는 불, 또는 밤하늘이 담고 있는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파랑색 등의 에너지 가득한 밤하늘을 나타내고 있죠. 고흐가 말했죠.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이것은 모든 예술가들이 빛을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밤하늘에 대한 감정이고 별빛에 대한 감정이겠죠. 조명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재영 작가의 밴딩 매트릭스 같은 작품의 경우에는 해야만이 아니라 현대 실험예술 작가, 미디어 아트 작가들에게도 빛이 중요한 예술적 매개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재영 작가의 밴딩 매트릭스는 LED 소자로 만든 얼룩말을 통해서 최첨단의 조명이 자연의 말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관객과 이제 빛으로 소통하고자 한 그런 작품입니다. 조명박물관에 오시면 자세히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인간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산업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불의 발견, 전기 조명의 발견 이후 또는 발명 이후 새로운 에너지의 세상이 시작되었고 세상은 대변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등전을 사용하던 시대의 에너지원과 전기 조명을 사용한 에너지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산업과 문명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거는 감이 없는 낮과 같은 불야성의 도시 밤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잤겠지만 이제는 야간에도 일을 날 수 있게 되면서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생산품이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이 더 풍부해지고 풍족해졌죠. 대신에 우리는 이 밤다운 밤을 점차 잊어버리게 된 거죠. 밤에도 일을 해야 되거나 밤에도 생활을 하게 됐으니까요. 역사의 문화의 아이콘으로 빛을 얘기도 합니다. 역사와 문화의 아이콘으로 조명을 이제 대표 아이콘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5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사용한 이후에 치사와 난방의 복합 기능에서 점차 조명의 고유한 독자적인 기능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햇불을 사용한 구석기 시대라든지 각종 동식물 원료를 기름으로 사용한 삼국시대 또는 석유를 연료로 하는 오일램프나 또는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등을 사용한 시대 또는 1879년 에디슨의 백열전기 발명 이후 전기 조명을 사용한 시대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조명으로 그 당시의 어떤 생활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생활 또는 현재 생활의 형태를 살펴보거나 되짚어보거나 조명 방식을 통해서 시대성과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3단원에서 근데 이렇게 발전한 조명이 긍정적인 효과만 끼쳤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빛공해가 대두되었으니까요. 엄청난 조명의 발전이 계속되면서 인류는 굉장히 낯설고 새로운 공해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빛공해입니다. 이 시간은 빛공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 위한 시간이라서 빛공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공해는 잘못된 조명 환경, 원치 않는 빛, 필요 이상의 빛이 인간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하죠. 본래 천문학적 용어에서 야간 조명으로 인한 밤하늘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현재는 원래의 목적이나 영역을 벗어나 잘못 쓰이거나 과하게 사용되는 빛에 의한 장애 현상을 포괄적으로 빛공해라고 합니다. 어떤 빛이 공해가 될까요? 적절한 조명 영역을 벗어난 빛이 공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갓을 사용하지 않은 동그란 가로등을 조명으로 사용한 경우 그 가로등이 정말 필요한 조명 영역은 가로등에서 이렇게 우리 발까지 아래로 퍼지는 빛인데 이게 위로 퍼지는 빛들은 전부 장애광이거나 누출광입니다.
이런 빛들이 빛공해가 되는 거겠죠. 그럼 빛공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빛공해는 하늘 밝아짐, 눈부심, 비침해, 군집된 빛, 과도한 빛이 있는데 하늘 밝아짐이란 인공조명의 불빛이 도시 대기 중에 수증기나 안개, 오염물질에 의해서 굴절, 산란되면서 밤하늘을 흐릿하게 하고 밝게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늘 밝아짐 현상으로 천체 관측에 장애가 오고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고 식물 성장이 방해가 되고 철새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요. 눈부심이란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고위도 도시 광고물에 의한 빛입니다. 강렬한 빛이 직접적으로 눈과 마주쳐서 잠시 동안 시각 마비 현상을 일으키죠. 비침에는 조명 효과가 의도하지 않은 구역까지 침투한 현상인데 이것은 이웃집의 밝은 빛이 내 방의 창문으로 넘어 들어와서 나의 수면을 방해할 때 이런 것들이 비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집된 빛은 도시 밤거리에 과도하게 모여있는 현란한 간판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시각적 혼란, 산만으로 사고 위험의 여지가 있고 이제 시각적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과도한 빛은 필요한 이상으로 많은 빛이 쓰이거나 불필요한 빛을 켜두는 경우죠. 우리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빛을 켜두는 경우 이런 것들이 과도한 빛이고 이것은 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으로 에너지 낭비 또는 미래 에너지 고갈을 가져오기도 하죠. 보털 다크스카이 스케일 또는 보털 스케일이라고 하는 밤하늘의 청정도의 등급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있는데요. 존 보털이라는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2001년도 스카이 앤 텔레스코프라는 잡지에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밤하늘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밤하늘을 보면서 내가 빛공해에 몇 단계에 있을까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1단계가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죠. 금성과 목성이 아주 밝게 빛나는 청정한 은하계가 보이는 밤하늘이고요. 8, 9단계가 되면 도시의 밤하늘입니다. 최악의 빛공해 상태의 밤하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이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의 밤하늘 아래 계시나요? 오늘 밤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조명의 발전과 빛공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공해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 건강을 파괴하기도 하고 인류 문명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고 나쁜 부분만을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야간 조명 근처에서 자라면 웃자라거나 알갱이가 열리지 않아서 농작물 수확을 망치게 되죠. 왜냐하면 식물은 야간 조명에 의해서 생리적 영향을 받고 강합성과 성장에 큰 영향을 받는데 이게 12시간 이하여야 대부분의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너무 지나친 야간 조명, 밝은 불빛은 이 생장 시스템을 망치기 때문이죠. 도시 가로등의 경우에는 가로등들이 빨리 수명이 단축되고 짧아지는 경우는 야간 조명 때문이죠. 보름달이 가장 밝을 때가 0.3 룩스인데 가로등은 보통 30에서 50 룩스입니다. 그리고 250W짜리 나트륨 등은 45m까지 10룩스 이상으로 퍼지는 빛입니다. 때문에 가로등 주변의 식물들은 이 밤이 낮과 다를 바 없어서 신진대사가 정상적이지 않죠.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나무에 예쁘게 하기 위한 조명을 감아두는 경우는 대표적인 빛공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빛공해는 곤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곤충은 빛에 굉장히 예민한 생물이죠. 반딧불이가 조명을 피해 산속으로 점점 사라지고 나방은 조명을 향해 몰려들다 때려 죽죠. 때문에 저수지나 산림, 하천, 호수에 설치되는 도로 등이나 가로등들은 환경을 위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방이 때려 죽으면 그 나방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산에 있던 동물들이 B라는 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A라는 곳은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들, 동물들의 건강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곤충들이 가장 먼저 거기에 1차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름 한밤에 매미가 울어대는 경우도 정상적이지 않죠. 매미는 낮에 울어야 하는데 여름 밤은 너무 밝아서 밤도 낮으로 인지하고 울어대는 것이죠. 이것은 생태 시스템이 교란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류에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빛공해를 사람들이 인지하도록 알린 것은 조류학자입니다. 별빛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이 어느 날 첨탑에 가서 부딪혀서 떨어져 죽거나 가야 할 곳하고 반대에 가서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도시의 빛공해로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아서 또는 인공조명이 너무 많아서 새들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철새들이 많이 멸종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공론화되면서 빛공해에 대한 연구가 더 가속화되었죠. 양서류와 파충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조명은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 또는 물이 있는 환경에서 생존해야 하는 동물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청개구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구리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 상황을 살펴보니 이 개구리 알이 올챙이가 돼야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야 되는데 인공조명 때문에 이 제대로 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양서류와 파충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류는 빛에 모여드는 어종이 있고 빛을 회피하는 어종이 있습니다. 과도한 빛이 성장과 산란에 방해가 되거나 지나친 산란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청어나 연어와 같은 해기 본능의 어종들은 야간 조명으로 불빛을 따라 맴돌다가 육식어종의 먹이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가축에게도 가축에게도 빛공해는 영향을 줍니다. 사람처럼 동물에게도 낮이 필요하듯 밤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더 잘 보기 위해, 더 잘 관람하기 위해, 알을 더 낳게 하고 살을 더 찌우기 위해 강제적인 야간 조명 아래 24시간 닭, 오리 이런 것들을 빛에 노출시키지요. 이것은 어떤 생명에 대한 건강한 도덕성, 윤리에 맞지 않은 부분이 크죠. 적어도 살아있을 때는 밤이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로드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차 전조등 때문이죠. 야간 운전 시 운전자들이 전력 사용을 너무 강하게 하거나 HIDU의 불빛을 남발을 하면 밤에 활동하는 야생동물들이 그 빛에 적응하지 못하고 갑자기 밝은 빛을 보고 멈춰선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빛을 향해 뛰어들면서 죽어가고 개체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고라니, 멧돼지, 너구리 이런 것들이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죠. 또한 이제 생태계 파괴 중에서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조명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증가될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가 더 심화되는 거죠.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오랜 세월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지구온난화에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라든가 무분별한 산림벌목, 쓰레기의 증가, 그리고 과도한 전기에너지의 사용도 그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뭄의 경우에 더운 지역은 더 더워지고 땅이 메말라가고 식물이 자라지 않고 동물들은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동남아와 같은 아열대가 곧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문제이죠. 또 이해할 수 없는 한파, 폭설, 우박, 폭우 역시 환경 파괴의 문제입니다.
2019년에 미국 중북부 지역의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50도였고요. 일본 홋카이도는 마이너스 31도였습니다. 지구촌 곳곳을 살인적 한파가 덮친 건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조명빛도 미세하지만 한 영향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홍수, 태풍, 폭우, 폭풍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죠. 세계 곳곳에서 땅이 꺼지면서 맨홀이 생겨나고 중국 양쯔강 일대에서는 작년에 21차례 홍수가 일어나서 수재민만 6천만 명이 됐습니다. 이거 역시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그리고 바다가, 붉은 바다가 많아졌을 때 이게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을 텐데 이것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가행 번식하면서 생긴 적조 현상입니다. 원래 플랑크톤은 꼭 있어야 되죠. 바다 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인공조명 때문에 너무 많아지면서 수중생물의 먹이사슬 파괴를 가져왔고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 생태계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되기도 하죠. 서울의 이 5개 경관 조명은 제곱미터당 밝기가 최고 79 칸델라인데 권장 기준이 세계 25 칸델라입니다. 서울, 부산은 빛공해가 심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정부기관이나 많은 분들이 빛공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여러분들이 빛공해에 대한 이해를 더하면 이러한 도시미관 훼손 같은 경우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빛공해에 대해서 천체 관측 방해, 밤하늘과 관계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명 천문대가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가 너무 밝아져서 이 천문대가 도시에 있다면 별을 관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보면 수천 개의 별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몇 개 또는 몇십 개의 흐릿한 별을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밤하늘의 현실입니다. 지금과 같이 빛공해가 만연하다면 20년 후에는 지구별에서는 다른 별을 전혀 관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철학자 루카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고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 옛날에는 밤하늘에 별이 보인다는 그 당연함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빛공해는 인간의 건강을 파괴하기도 하고 생체 리듬을 둔화시키죠.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빛에 따른 24시간의 주기에 따른 행동과 생리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밤은 캄캄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우리 생체 리듬과 맞는 것이죠. 근데 과도한 인공조명이나 야간에 강제적인 불빛 아래 노출되면 이러한 자연적인 생체 리듬이 이루어지지 않고 둔화되고 건강한 삶을 잃어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내 손과체에서 배출되는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조절 기능도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멜라토닌이 부족한 경우에는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죠. 근데 이 멜라토닌은 새벽 2시에 가장 분비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밤 시간에 반드시 잠을 자야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몸의 어떤 병증이 자가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과도한 조명, 빛공해는 시력에도 지대한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도 빛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명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임산부가 잘못된 조명 아래 생활을 하면 태아의 시력도 그만큼 나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어린이들의 안경 착용률이 가장 높지요. 7세 이전에 손상된 시력은 성인이 되어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수면장애 역시 빛공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한 가로등이나 밝은 주택가 조명은 이 수면장애 때문에 주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과도한 조명 아래 생활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감소되고 짜증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기억력 감소되고 창의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하죠. 우리 몸의 반응 속도가 이 잠을 충분히 잔 사람보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이 절반 이상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낭비죠. 세상 모든 에너지의 4분의 1이 조명으로 소모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조명 생활을 계속할 경우 2030년에는 현재보다 80% 증대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 지금 정말 뜨거운 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름다운 조명이 문화재를 훼손하기도 하죠. 역사문화재나 자연경관 유적지의 야간 조명이 문화재의 성격이나 보존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강한 빛을 설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문화재를 파손하게 됩니다. 이 빛공해는 건강한 빛의 문화가 소멸화되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생물은 매 시간 매 분초 필요로 하는 그 상황, 그 시간에 맞는 빛의 에너지로 삶을 유지했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필요하고 가장되고 오염된 빛으로 건강한 빛이 소멸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태초에는 생명, 창조의 빛의 이미지가 현재에는 공해의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빛공해로 우리는 밤을 잃어버리게 됐죠. 헨리 베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항상적인 문명은 자연의 온갖 측면을 무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밤이 가장 철저히 외면당했다. 빛이 더욱 환해지면서 밤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은 깊은 숲과 바다에만 남아있다. 오늘날의 문명은 밤의 품격이나 시적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밤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오직 인공의 밤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인공의 낮만을 아는 것만큼이나 어처구니 없고 해롭다. 이 헨리 베스턴은 박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이고 작가입니다. 이 말에 우리가 밤을 잃어버린 그 소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빛은 인간의 문명이나 건강이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습니다. 근데 현재는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빛공해가 생겨 빛 때문에 동식물이 멸종되고 병이 생기거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빛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활용도는 엄청나지만 지금의 빛공해를 해결하지 못하면 건강한 빛이 소멸되고 건강한 빛의 문화가 사라지고 우리 인류 문명 역시 그만큼 건강함을 잃고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빛공해가 진짜 무서운 것은 이게 물리적인 환경공해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의 빛에 대한 철학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인간과 자연을 위한 건강한 빛이 아니라면 그것은 발광체일 뿐이 아닐까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공해의 빛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죠. 이것은 어떤 교육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느껴서 생활에서 빛공해를 줄이고 생태 환경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지 고민하기보다 지구에게 어떤 아이들을 물려줄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업을 한 이유는 바로 이들 때문이죠. 진정한 환경보호, 생태 환경의 개선, 자연과의 공존 공생은 지구인들이 자연과 상생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음으로 자연을 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환경에 대해 생각도 하고 공부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생활에서 많이 갖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